썼어요. 저는 대통령실 공사비. 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저 공사를 지금 골프장 그리고 아까 사우나 요 한 대 있잖아요. 그 업체가 있어요. 뭐 A 업체라고. 근데 그 업체 사장이 충안고입니다. 대충 느낌 오시죠? 정말 알뜰살뜰하네요. 네. 충안고 출신이라는 지금 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저거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이제 예를 들면 골프장하고 뭐 설치하잖아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나머지 뭐 김용현 관저 이렇게 야 여기도 해주라. 너 온 김에 바닥 타일 깔면 여기도 해주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미지급액이 5억이라고 지금 이게 그 채무 이행하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했는데 포인트는 뭐냐? 여기서 저거를 사실은 준 사람이죠. 준 사람은 이런 설도 있어요. 감사원 쪽에 제가 이제 감사원이나 딴 데 이제 분석을 좀 들어보면 대통령실 채무를 지금 받겠다고 소송을 했는데 너무 늦게 소송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네,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 사람은 법리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검찰 쪽에서는 뇌물 공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경호처 예산인데 관저로 돌렸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5억 원은 원래 안 받으려고 했던 거야. 그렇죠. 네. 그거를 안 받고 우리 그 노가다 자주 다니시잖아요. 네. 하면 꼴이 마지막에 이제 일해놓고 100만 원 나왔어.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꼴이 달아나. 하지만 그 10만 원은 어떤 의미냐면 다음 일감 나한테 주란 소리다. 그렇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수주를 받기 위한. 그렇죠. 너와 나의 특별한 관계. 그렇죠. 이런 거죠. 사실. 그게 아닐까 하고 현재 검찰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2년도 공사에 관해서 받은 거를 이제 거의 한 3년이 달해서 소송을 한다는 건데 왜 그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렇지, 이상하죠. 관저 이 유명하죠. 히노키탕 관저 안에 지금 골프장 본인 아니라고 하지만 개수영장으로 보이는 그 얕은 수조 그리고 안에 뭐 사우나 이렇게 이제 3대 시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지금 이쪽이 수의계약한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게 그 감사원하고 또 엮여 있는 게 뭐냐면 이 관저를 한마디로 관저에 책정된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처 돈하고 관저 돈은 달라요. 지난번에 운영위에서 민주당이 예산 싹 깎아버렸어요. 그렇게 해놨더니 경호처 예산을 전용해서 갖다 쓴 거예요. KBS가 먼저 썼어요. 저는 대통령실 공사비.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저 공사를 지금 골프장 그리고 아까 사우나 요 한 대 있잖아요. 그 업체가 있어요. 뭐 A 업체라고. 근데 그 업체 사장이 충안고입니다. 대충 느낌 오시죠? 정말 알뜰살뜰하네요. 네. 충안고 출신이라는 지금 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저거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이제 예를 들면 골프장하고 뭐 설치하잖아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나머지 뭐 김용현 관저 이렇게 야 여기도 해주라. 너 온 김에 바닥 타일 깔면 여기도 해주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액이 5억이라고 지금 이게 그 채무 이행하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했는데 포인트는 뭐냐? 여기서 준 사람이죠. 준 사람은 이런 설도 있어요. 감사원 쪽에 제가 이제 감사원이나 딴 데 이제 분석을 좀 들어보면 대통령실 채무를 지금 받겠다고 소송을 했는데 너무 늦게 소송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 사람은 법리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검찰 쪽에서는 뇌물 공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경호처 예산인데 관저로 돌렸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5억 원은 원래 안 받으려고 했던 거야. 그렇죠. 그거를 안 받고 마지막에 이제 일해놓고 100만 원 나왔어.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꼴이 달아나. 하지만 그 10만 원은 어떤 의미냐면 다음 일감 나한테 주란 소리다.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수주를 받기 위한. 그렇죠. 너와 나의 특별한 관계. 그렇죠. 이런 거죠. 사실. 그게 아닐까 하고 현재 검찰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2년도 공사에 관해서 받은 거를 이제 거의 한 3년이 달해서 소송을 한다는 건데 왜 그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렇지, 이상하죠. 지금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뭐 사유로 뭐 몸이 아프다 어쩌다 하잖아요. 외환죄가 지금 나오면서 이게 외환 가능성 있잖아요. 전쟁이 유발하려고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약간 기류가 달라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법률가가 나와 계시니까 이게 추가된다고 해서 뭔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게 어차피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 그러니까 이미 뭐 포인트는 다 맥시멈으로 채우셨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외환 같은 게 나오면 사실 이런 부분은 증거인멸을 하고 싶은 내게 약간 욕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뭐 구속되기 전이면 너 이거 뭐 말하면 안 돼 임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추가적인 죄명이 발견되면 구속영장 청구가 좀 더 가벼워지니까 좀 부담 없이 칠 수가 있는 거죠. 특검 입장에서. 그래서 좀 빨리 영장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을 밖에 두면 이게 말맞추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은 바로 뭐 기다리지 말고 바로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으로 가는 수순을 밟아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머지않아 보여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맛집 탐방 하듯이 무슨 방송국 섭외도 아니고 이날 괜찮으세요? 저날 괜찮으세요? 제가 오늘 검찰 출신 누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보통 일정 조율이나 합의 같은 걸 하냐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은석 특검이 다른 사람들 대하듯이 하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협의 같은 거 그냥 없답니다. 내가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지. 최동원처럼 생각보다 행동이 빠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최동원처럼 강자 대신 약자를 대변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최동원처럼 모두의 만인의 벗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롯데 자이언츠는 그렇죠. 최동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최동원은 무쇠팔, 왼팔. 네, 슈퍼스타를 떠나서 위대한 선수였어요. 맞아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본인이 이군 선수들의 열악한 처우를 보고 맞아요. 선수회를 만들었다가 삼성 라이온즈로 쫓겨났거든요. 전 세계 스포츠 사상 최고 정점했던 슈퍼스타가 이군 선수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싸우다가 한순간에 선수 인생이 나락으로 간 경우는 최동원이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유세에서 고 최동원 선수와 이재명 후보를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석에서 동원이 형이라고 했었는데 동원이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가 저였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가까웠었고 투병하실 때도 전화 통화도 하고. 근데 제가 그 형님을 너무너무나 존경했던 거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예전에 이제 워낙 슈퍼스타였잖아요. 그렇죠. 이대호를 비롯한 후배 선수들은요 역시도 부끄러워야 돼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건데 최동원 같은 선수들은 선수회를 조직할 때 본인 사비를 털어서 유성호텔을 구하고 본인 사비를 털어서 구단 버스를 대절하고 본인 사비를 털어서 경호 인력을 배치했는데 이대호 같은 선수들은 선수협 회장이 돼서 선수 2군 선수에 피땀 흘려 버리는데 집 항공비를 썼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수협 L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FA 연한 줄일까가 슈퍼스타들의 권리만 찾지 2군 선수들이나 힘없는 선수의 권리를 안 찾아요. 그래서 진짜 배부른 돼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동원이 그래서 더 위대하고 제가 이렇게 배부른 돼지라고 그 프로야구 일본 슈퍼스타를 욕해도 걔네들은 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좀 허탈해요. 최동원처럼 생각보다 행동이 빠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최동원처럼 강자 대신 약자를 대변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롯데 자이언츠는 그렇죠. 최동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최동원은 무쇠팔, 왼팔. 네, 슈퍼스타를 떠나서 위대한 선수였어요. 맞아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본인이 이군 선수들의 열악한 처우를 보고 맞아요. 선수회를 만들었다가 삼성 라이온즈로 쫓겨났거든요. 전 세계 스포츠 사상 최고 정점했던 슈퍼스타가 이군 선수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싸우다가 한순간에 선수 인생이 나락으로 간 경우는 최동원이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유세에서 고 최동원 선수와 이재명 후보를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사석에서 동원이 형이라고 했었는데 동원이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가 저였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가까웠었고 투병하실 때도 전화 통화도 하고. 근데 제가 그 형님을 너무너무나 존경했던 거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예전에 이제 워낙 슈퍼스타였잖아요. 그렇죠. 이대호를 비롯한 후배 선수들은요 역시도 부끄러워야 돼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건데 최동원 같은 선수들은 선수회를 조직할 때 본인 사비를 털어서 유성호텔을 구하고 본인 사비를 털어서 구단 버스를 대절하고 본인 사비를 털어서 경호 인력을 배치했는데 이대호 같은 선수들은 선수협 회장이 돼서 선수 2군 선수에 피땀 흘려 버리는데 집 항공비를 썼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수협 L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FA 연한 줄일까가 슈퍼스타들의 권리만 찾지 2군 선수들이나 힘없는 선수의 권리를 안 찾아요. 그래서 진짜 배부른 돼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동원이 그래서 더 위대하고 제가 이렇게 배부른 돼지라고 그 프로야구 일본 슈퍼스타를 욕해도 걔네들은 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좀 허탈해요. 근데 심종찬 개인적으로 저는 두 가지가 기억이 남았어요. 내란 계엄 취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거는 저는 아직도 그날 날도 기억해요. 진짜 추워 죽겠는데 3월 8일 구속 취소. 와 진짜 그 나오는데 어퍼컷 하는데 와 이거는 나라 망하게 생겼더라고요. 따님의 채용비리 의혹. 그렇죠. 외교부. 그거는 지금 받고 있는 의혹 중에 제일 가벼운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는 비화폰 사용료. 비화폰. 민정수석이랑 그 검찰총장이 왜 비화폰을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민정수석이랑 비화폰 통화를 하고 나서 6일 뒤에 그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그렇죠.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이런 용어 방송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짜옹을 맞췄다. 아 짜옹한 거죠. 사실 이분도 좀 평안한 말년 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까지 하니까 많이 덥더라고요. 정말 즉시한 거 안 한 거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사실 이거는 아무리 본인을 임명하고 본인을 영전시킨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누가 봐도 내란 혐의가 너무 명백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보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1심, 2심 무죄 나와도 추가라고 대법원까지 가는 게 검찰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바로 즉시항고도 안 하고 포기한다? 즉시항고장 그거 10분이면 씁니다. 정말. 본인은 오늘 어쨌든 간에 뭐 이 직을 내려놓는 게 자기의 마지막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되는 건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아니 재판을 받아야지 어디를 내려놓고 갑니까? 가기는. 하셨던 일들에 대한 책임을 이제 법적으로 져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이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프로 야구를 주면 비상계엄은 승부 조작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윤석열 씨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전광판을 보지 않고 뛴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너무나 무식한 얘기예요. 전광판의 시간을 보고 막 축구로 치게 되면 그쵸. 시간을 보고 내가 남은 시간 또 어떤 작전을 펼칠까 이런 구상이 있어야 되는데 앞만 보고 뛰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아예 상대팀 선수가 잘하니까 야구장 내 축구장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예, 그리고 상대편 선수들을 하나같이 본인 자의적으로 퇴장시켰다고 했는데 이거는 명백한 의미에서 승부 조작인데 이 승부 조작범이 지금도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제가 근데 생각이 나요. 대표님은 그걸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옛날에 윤석열 선거운동할 때 충암고 있잖아요. 네네. 갑자기 뭐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그 고등학생들하고 런닝한다고 누가 봐도 런닝 단 100m도 못하는 사람이 막 와가지고 충암 써 있는 거 같고 막그 회색에 빨간색 빠따 뭐 한다고 막 하는데 좀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뭐 좋게 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야구를 사랑하고 모교를 사랑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충암의 졸업생들이나 재학생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선배가 됐잖아요. 맞아요. 예, 윤석열 씨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물론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것도 있겠지만 야구도 승부가 언젠가는 이제 끝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윤석열 씨도 느꼈을 것 같아요. 1회와 9회가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근데 윤석열 씨는 안타깝게도 강호 콜드 게임으로 쫓겨나죠. 거의 뭐 야구장에 불 지른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승부 조작을 한 거죠. 네, 자기 지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야당이 앞서 나가니까 이럴 리가 없다면서 승부를 조작을 하고 강호도 내려보내고 모든 걸 다 한 거죠. 그렇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친명 좌장 이렇게 불리잖아요. 본인은 싫어하지만 그 호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파 초월해서 다 신뢰하고 좋아해요. 맞아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오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청문회 통과하는 것도 이게 되게 스무스할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워낙 신뢰하기 때문에 검찰개혁 드라이브 걸기도 매우 좋고 저는 좋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정성호원 얘기했냐면 정성호원이 그 2017년 대선 아시죠? 박근혜 탄핵. 그때 이재명 후보가 당내 경선 5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슬로건이 작살내자였거든요. 아 역시 그 무력해답게 이제 슬로건도 네, 근데 그때 이 대통령하고 좀 더 친하게 지냈어야 되는데 그 사무실이 어디였냐면 저기 국회 앞에 예전에 국민의당 있죠 안철수 DMB 빌딩인가 그거 있잖아요. 네, 거기 2층이었어요. 거기 2층에 골방 빌려가지고 제 친구가 거기 있었거든요. 제 친구가 누구였냐면 정성호 의원실 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진짜 뻥 안 치고 취재 이걸 떠나서 아무도 안 와. 아무도 밤에 가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재명 그 캠프에는. 왜냐면 그때가 그 문재인 그리고 안희정 한참 이제 2인자는 안희정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그냥 이게 참가의 의의가 있다. 약간 그랬죠. 이런 개념으로 나왔을 때예요. 그랬죠. 그때 제가 유일하게 옆에 있던 현역원 딱 한 명을 꼽으라면 정성호원이었어요. 그 방에서 다 차출해가지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 시켰으니 이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반발하거나 들이대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완전 예스맨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속도 조절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게 형사사법 체계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소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누가 법무장관으로 이번 개혁을 좀 이끌 것인가? 정성호 의원. 뭐 근데 돌고 돌아서 예측은 그랬는데 사실 뭐 오선 의원이기도 하고 가장 믿는 사람을 시킬 거라고 했던 초반의 예측이 맞아버렸어요. 글쎄 뭐 저도 국회의원 할 때 많이 겪어봤죠. 뭐 참 이렇게 반듯하신 양반이고. 그렇죠. 그러고 뭐 이렇게 어떤 거 좀스럽게 하실 양반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좋아. 젠틀하죠. 신사예요. 근데 나는 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이어 최상병 특검까지 오늘 본격적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최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죠. 임성근 전 사단장이 오늘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수중 수색 지시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검에 스마트폰을 제출한다고 해놓고 비밀번호는 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까?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자백하시는 겁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질문 기자 시작합니다. 넘어갔었던 네 질문 기자 오늘 저희 또 최고의 인기 프로죠. 수요일 라이브로 장박 브라더스 오늘 박성태 실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박성태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태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핵폭탄 터뜨리시는. 네. 아니 위에서 한판정부에서 뭐 터뜨리고 계신 거예요? 건진 법사랑 이제 윤건희 부부랑 어떠한 인연이 있었는지 그냥 여의도 다 아는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그냥 좀 정리해가지고 원투 쓰리 얘기해 드렸죠. 저렇게 겸손하게 표현하시죠. 정치평론에 어떤 지방분권 시대를 열었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오랫동안 정치부에 있으면서 했지만 어떤 이슈를 지역으로 풀어서 얘기하시는 분은 장 소장님 처음 봤어요. 처음에 창원의 먹구름 얘기했죠. 평택의 먹구름 했죠. 오늘은 강릉 얘기하셨어요. 강릉? 네. 왜가? 건진 고향이 건진 고향이 어딘 줄 알아요? 건진이 몰라요 아무도. 저도 모르는데 일광사 강릉이에요? 태어난 데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대단하십니다. 강릉이 주요 활동 무대였어요. 그래요? 원래. 아니 저도 강릉 좀 아는데, 그러니까 강릉 건진 좀 아는데 전성배 씨 취재 좀 옛날에 했으니까. 근데 그 충주 일광사에서 거의 맞아요. 고아로 맞아요. 자라가지고. 왜냐면 저희 취재할 때 일광사까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취재 스님들이 말을 많이 해줘요. 영특한 아이였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기치료하는 부분 배우시고 그랬죠. 그래서 건진법사는 본인은 이제 부인하시는데 사실 제일 그 기치료를 이미 기사 나왔으니까 초반에 받고 이제 조금 기운을 받은 사람이 윤한홍 의원이에요. 윤한홍 의원의 가족 중에 한 분이 건진법사의 기치료 받고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윤한홍 의원님 뭐 보고 계시면 고소하십시오. 제가 기사 써놨으니까. 고소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자야. 이건 팩트니까. 저도 뭐 취재가 된 걸 말씀드리지. 나름 윤한홍 의원이 그때 입장문 내시더라고. 원래 거기에 그 속껍질 벗겨서 할 때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이제 윤핵관 3인방 이렇게 하면서 이어진 관계이기도 한데 그 세 명이 다 막역해요. 그러니까 건지는 단순히 윤석열, 김건희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강릉 그건 어떻게 알아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다 저의 이제 정보 주시는 분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다 얘기를 해주시죠. 훌륭하십니다. 강릉을 주목해라. 강릉의 먹구름. 정치평론의 지방 분권 시대를 열어가지고 수도권 여의도에 집중된 거를 자꾸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돼. 다양한 지역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 국회의원 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강릉의 여러 사람들. 강릉 국회의원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강릉이 권성동 의원 지역구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분 지역구다. 아니 챗GPT에서는 건진법사 고향이 김제라고 나온다는데요. 김제? 네, 전북 김제. 아니에요. 근데 할루시네이션인가? 일광사에서 어떻게 맡겨졌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고향 알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 고아 비슷하게 이제 했기 때문에 이걸 고향을 어떻게 알지?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뭐 어렸을 때 활동 무대일 수 있겠죠.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그 평택항은 언제? 전 일관되게 말씀드려요. 8월 말 9월 초. 8월 9월 초. 그때 기사를 쓴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시죠. 알겠습니다. 근데 날짜를 박아서 기사 쓰는 게 진짜 힘든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고 보면 이런 인맥, 개인적인 인맥에서 시작된 뭐 술친구로 시작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조주 경찰청장이 고향이 청송이에요. 경북. 경북 청송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 황 회장 있잖아요. 황종호 씨의 아버지 유명하죠. 아주 오래된 관계잖아요. 이분이 또 청송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처음부터 추천받고 잘 알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시작된 다음부터 바로 승진해서 나중에 경찰청장까지 갔는데 결국은 죽음 계엄의 중요직무 종사자로 지금 그런 또 인연이 또 사이드 인연이 있구나. 그렇죠.
특검의 수사는 아니겠지만 주요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은 단계별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스토리가. 그것만 해가지고도 하나 드라마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연은 그러니까 잘 가져요. 예를 들어서 경찰에 그 경찰 서울 경찰청장 있잖아요. 이분이 원래 대구에서 경북청 대구에서만 수사과장 오래 하시고. 그러니까 김봉기. 네, 이번에 김봉 뭐더라 제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분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경찰청 서울 경찰청 처음. 네, 이번에 내란할 때. 근데 이분이 원래 서울 지리도 모르는데. 그래요? 서울청 수사과장으로 온 거예요. 어디서요? 왜냐하면 대구청인가 경북청에서 수사과장했었는데 윤석열 예전에 검사가 국정원 댓글상 그때 좌천돼서 대구로 갔잖아요. 대구지검 있었죠. 그때 이 양반 뭐 하나 담당했던 양반이 이 서울청장이었어요. 그 인연으로 거기서 술 자주 먹고 그러다가 거의 1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선 뒤에 1년에 한 계급씩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청에서 반발이 엄청 많았어요. 서울청 수사과장으로 처음 왔는데 서울 지리도 모르는 사람이 왔다. 서울에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 대구하고 경북청에만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 서울청장까지 됐는데 그 얼마 안 있다가 계엄에서 지금은 기소가 돼 있죠. 중요직무 종사자로. 그러니까 인연을 잘 만들어야 돼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릉과 인연이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죠. 외가도 그렇고 네. 또 있습니다. 저거 아니에요? 98, 99년도에 네. 강릉지청에서 지청에 갔다. 맞아요. 검사로 근무해요. 맞아요. 이 강릉이 심상치 않은 동네라니까. 근데 강릉이 원래 이렇게 주목받을 정도의 사실 인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나왔잖아요. 강릉. 네, 조폭.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 왜요? 신명이라는 영화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뭐 명신이니까. 다 이렇게 뭐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요 관심 지역인 김봉식 전 청장. 강릉을 잘 파보시면 재밌는 게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황 회장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황종호도 있고. 네, 지금 이제 사실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황종호 행정관은 이제 사실 말이 많아요. 그 안에서도 제가 언제 기억나냐면 사실 윤석열 캠프 때 그 대부분 궁금해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면 저기 김기흥 대변인, 네, KBS 출신, 김기흥 이제 선배가 처음에 그 카니발 타고 같이 초창기에 이마빌딩 막 6명 갈 때 갔잖아요. 그래서 막 쫓아다니고 하다가 언젠가부터 윤석열이 내리라고 그랬어. 너 내려. 네, 광주 갈 때는 본인이 KTX 타고 왔어. KTX 타고 따로 차 갈아타고. 그 광주 5.18 묘지가 저쪽 멀리 있어요. 네. 그 KTX하고 멀어요. 멀죠. 네, 망월동이. 근데 혼자 막 물 건너 산 건너해서 진짜 처참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릴 때 앞좌석에 계속 타 있던 사람이 황종호입니다. 황종호지. 네. 운전하시는 분 옆에. 네, 운전 바로 보조석. 네, 그래서 그때. 삼촌 이거 보고서 좀 봐봐 보고서. 같이 타봤어요? 아니 그때 같이 탄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되게 수행 같이 했던 분은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세요. 저도 나 알아요. A라고 해요. 그 A는 되게 깍듯하게 이제 후보 모시는데 황종호 앞에서 삼촌 사탕 먹을래? 그래. 사탕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황종호 씨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때 다른 행정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타나면은 다 이렇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눈치 보고. 근데 사실 국리반장하러 다니는 거지. 실세예요. 너 이모한테 이른다 막 이러는 거지. 실세입니다. 그 아크로비스타 갔을 때도 막 혼자 소파에 널브러져 있고 뭐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그쵸.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종호야 특검에서 만나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운영을 했으니 나라를 운영했으니 이게 제대로 됐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아크로비스타에 갔던 분들 막 설처럼 처음에 있었잖아요. 좀 특이하다. 자녀가 없는데 젊은 청년이 하나 있다. 그리고 토리가 있다. 그리고 도계가 이제 특이한 점이었죠. 그죠.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황 회장의 아들 황종호 씨였죠. 근데 걔가 뭐 들어보면 이제 20대 정도 됐었는데 뭐 다 그렇지만 애가 나쁜 애는 아니래요. 뭐 거기 이제 같이 있었던 사람들 말이 뭐 성격이 괴팍하거나 뭐 그런 친구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행을 했는데
황정호의 제가 들은 말은 이제 황정호의 그 승인 못 받으면 청와대 못 들어왔어요. 영화대.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만에 이제 속관했잖아요. 행정관들. 그때도 그죠. 이제 장기영 그때 황정호한테 이제 어때? 얘는 쟤는 어떻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장 소장님 잘린 거 아니에요? 황정호가? 저는 대통령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추천을 했는데 제가 들었는데 저를 대통령에 추천했다고. 초반에 장 소장님 저는요 처음에 상황실장으로 가게 돼 있었죠. 이마빌딩 처음 구성을 할 때. 아니 용화대 아니에요? 저는 전혀. 근데 만약에 그거를 누가 추천하려고 했으면 그 사람이 그 의사를 죽었지. 내비친 순간 잘렸어. 죽었지 그 사람. 이분 엑스파일을 터뜨린 분인데. 저는 아니요. 처음 대상이 아니라 전 제거 대상이었죠. 네. 근데 안 가기 잘하셨어요. 못 가기 제거됐을 거예요 지금 갔으면. 못 가기 잘했지. 네, 잘했어요. 제가 갔으면은 윤석열 정권이 저런 해괴망측한 짓을 하지 않도록 제가 네. 쓴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장 소장님 성격에 충분히 쓴소리를 할 거라고 봐요. 그 드럼통 일주일만 들어갑시다. 실제 김무성 대표 시절에도 보좌관 대표에서 쓴소리를 되게 많이 쓴소리 했어요. 잘하시죠. 근데 김무성 대표는 쓴소리를 좀 듣는 스타일이었죠. 근데 쓴소리 했으면 한 이틀 만에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너 가. 네, 아니 뭐 성추라 가서 밥 먹고 온나. 그렇죠. 그건 이제 김무성 대표 스타일. 김무성 대표는 보좌진들 얘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국회에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보좌진 대상으로 가장 모시고 싶은 국회의원 누구냐 했을 때 항상 1, 2등. 1, 2등 항상 같이 다퉜던 분이 누구냐면 조윤선, 김무성. 조윤선? 그래요? 네. 옛날에 조윤선 의원은 조윤선 의원. 네. 외교부 장관 그 탄핵 때 정무수석 했었죠. 정무수석 하기 전에 국회의원 했었잖아요. 네, 했었죠. 그때 서초. 매년 보좌진들 대상으로 가장 모시고 싶은 의원들 여론조사 했었거든. 네. 항상 1, 2등 김무성, 진짜요? 조윤선. 무대는 알겠고 기자들 조윤선은- 편하게 해줬구나. 그래요. 보좌관들은. 조윤선 의원은 선망의 대상이었죠. 보좌진들 사이에서. 왜요? 뭐 친절하시고 예쁘시고 또 스마트하시고 두 번째가 포인트네요. 예쁜 거. 스마트하시고 똑똑하시고 네. 예의도 바르시고 네. 잘 대해주시고 하니까 저도 사실은 조윤선방 가서 보좌관 할까 막 일단 저렇게 되면 조윤선 의원이 되게 젠틀하고요. 매너 있고 그런 거 좋아요. 저도 예전에 그 새누리당 출입할 때 많이 봤는데 근데 뭐 지금 보좌관들이 좋아한다.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을 많이 안 그럴 시키시구나.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아닌데 김무성 대표도 일을 되게 많이 시켰는데 김무성 대표도 이제 권력의 핵심이니까 보좌관들이 가고 싶어하는 거였고. 이 와중에 저희 댓글에 이제 슈퍼챗 21도 한라사님이 3만 원. 아유 감사합니다. CBS 도라이 이정주 기자 귀한가 합시다. 귀향을 가라고? 귀하다. 귀하다. 네, 귀하죠. 네, CBS 도라이. 뭐 맞습니다. 제가 뭐 그냥 정상은 아니죠 사실은. 도라이니까 건진법사 쫓아다니는 거지. 건진법사 관련된 거는 제가 정보를 여러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근데 특검이 이제 발족했으니까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건진법사 파트는 김건희 특검 쪽 있잖아요. 민중기 특검. 거기 제목에 들어가 있다. 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4대 그거에 네. 들어가 있고 오늘 심각해요. 제가 이제 특검 쪽 요새 취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법조하고 지금 TF가 죽으라고 해요. 아유, 힘드시네. 특검 쪽 서로 지금 아시죠? 저녁에 4시부터 제가 본 단독만 5개 나왔어요. 벌써부터 이제 흘려주기 시작하는데 와 미쳐버립니다 요새 기자들. 그러겠네요. 네, 저도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그러셔야 되겠네. 같이 이제 정보도 좀 교환하고 그럼 이제 하는데 방송은 접어요? 방송을 하죠. 방송. 네, 방송을 하고. 취재하다가 지금 딱 와서 방송 또 하고. 그죠. 이 직전까지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네, 요새 어떻게 흘러가나, 뭐 김건희 언제 소환하나 이런 거 했는데 뭐 그냥 언제 소환한대요? 뭐 저희 기자들한테 알려줘야죠. 여기다가 뿌리면 저희 TF가 뭐가 됩니까? 우리 또 박성진 시장님 역시 데스크에 감각이 있어요. 네, 슥 빼내서 이거에서 다른 방송 가서 쓰려고 그러죠.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네. 분위기만 전 항상 듣지. 알겠습니다. 두 분의 또 취재력이 좋으시니까 저한테 맨날 여기 와서 제가 두 분 다음으로 취재력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노영희 변호사. 네, 매일 목요일 날 오거든요. 매일 뭐 물어봐요 계속 여기서. 네, 그래서 그 코너가 질문 받는 기자라고. 네, 5분짜리 있거든요. 폐지하려고 제가. 아니 왜 물어봐요 계속 대놓고. 그리고 딴 방송 가서 얘기하고. 아니 딴 방송까지 모르겠는데 너무 방송 많이 하셔서 정보 수집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방송하게 되면 사실은 가면서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보니까. 네. 노영희 변호사를 특검에 넣었으면은 참 수사 잘했을 것 같은데. 잘하죠. 네. 네. 제 덕담했다고 내일 전해주세요. 그냥 아무 영혼 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노영희 영혼 변호사 어디 있어요? 노영희 사이가 변호사 나빠요? 노 변호사님?
제 누나라고 불러요. 친해요. 저한테 근데 누나라고 불러도 꼭 존대를 하시더라고요. 안 좋구나. 아니 안 좋지 않다니까. 그래? 늘 물어봐요. 안 좋지 않은데. 좋은데. 네. 리얼 나오시는구나. 네. 네. 그래서 뭐 임성근 지금 오늘 소환하고 한 4시간 정도 조사받고 아까 갔대요. 예. 근데 제가 아까 인트로시 했는데 와 오늘 그 해병대 예비역인데 갔거든요. 가가지고 여기서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최상병 이 사건이 이제 한 2년 됐으니까 좀 저 까먹은 경우도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이제 최상병이 그 문경에서 수해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문경에서 수해 역대 2위예요 물이. 그래서 해병대 장갑차 카브라고 있거든요. 네. 그 수해 실종사를 찾으러 장갑차가 들어갔다 5분 만에 나옵니다. 네. 물살이 너무 세서. 그렇죠. 네, 근데 그 물살에 해병대원들이 이제 수색 작전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딱 보면 알아. 그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윤석열한테 첫 해 칭찬받은 사람이잖아요. 포항에서 수해 대응을 잘했다. 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성과를 내려고 했는지 몰라도 그 장병들을 밀어 넣어요. 자기는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카톡방은 자기는 못 봤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카톡방에 저희 이렇게 뭐 입사하고 뭐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데스크 뭐 부장도 있고 뭐 팀장도 있고 하잖아요. 10몇 병 방이 있어요. 근데 하겠습니다 막 올렸는데 부장이 나중에 그 방에서 난 안 봤는데 이게 변명이 됩니까? 그걸 그 제가 지시 안 했다라고 하던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임성근 사단장하고 김정민 변호사가 이제 박정원 대령 변호인이잖아요. 네. 두 분 토론을 제가 다른 방송에서 중재한 그러니까 사회를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준비를 좀 해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임성근 사단장 말씀하신 카톡방 내용이 뭐냐면 당시 이제 다른 부하가 참모가 여러 언론에 지금 해병대가 나섰더니 뭐 어쩌고. 그렇죠. 네, 그 전에 아침에 사실 뭐 TV가 온다. 실종자 한 명을 찾았어요. 그 전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막 그런 것들을 기사 링크를 쭉 보낸 거예요. 해병대가 잘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라고 보냈더니 임성근 사단장이 거기다 벌어서 공부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만 이라고 답변을 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당신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병대원들이 그 사진 중에 뭐가 있냐면 장병들이 이제 무릎 정도의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류가 있는데 그냥 수변만이 아니라 수중 수색까지 하는 걸 알고 있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냥 쓱 봐서 몰랐다. 그 이분은 뭐냐면 당시 해병대 그 28대대인가요? 포병 대대가 이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최상병이 소속된 부대인데 맞아요. 해병대 1사단 소속이지만 당시 작전 지휘권은 그 사단에 있어요. 육군 사단에. 그 지역 사단이 그 부대를 통솔하게 돼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지휘권이 없었다라는 게 임성근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소속만 거기 돼 있지만 이분들이 다 위에 보고하고 어떻게 하라는 건 임성근 사단장에 보고하고 임성근 사단장도 사실 좀 다그치고 뭐라고 하고 복장 통일하라고 그러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군기가 빠졌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받죠. 스트레스를 대대장들이. 그래서 중령들이 사실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어쩌라고 막 이런 분위기가 쭉 있거든요.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 입장은 나는 그냥 조언이지 나한테는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조언이지 그거는 당시 그 사단에 있었다. 해병대가 아닌 육군 사단의 지시 권한이 있다. 그래서 당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와, 근데 시장님 이게 데스크의 위험이 느껴지네요. 정리가 확 쫙 되시네요. 아니 제가 사회를 봤으니까. 근데 사회 봤어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회 보려면 다 준비하고 가야 돼. 훌륭하십니다. 정리의 박성. 역시 손석희를 뛰어넘는 그 역대 앵커 중에. 아니에요. 네. 말씀해 보십시오. 뭐 아까. 아니 옳은 말씀. 예. 그래서 저는 다 맞는데도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알겠어요. 뭐 다 알겠는데 그렇죠. 그럼 휴대폰 비번을 풀고 내시면 돼요. 아니 떳떳하다며요. 이제 그거 이제 구명로 미국인 거죠. 예. 그 이후에 뭐 삼부터건 이종호 뭐 나왔잖아요. 뭐 다 알겠으니까 저는 과거에 자기는 시킨 적도 없고 나는 시키지 한마디로 이 주장이거든요. 나는 시키지 않았는데 부하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소령 대위들이 얘네가 과잉 충성으로 그 밑에 장병들을 밀어넣었다 이 소리예요. 즉 결국은 한마디만 할게요. 임성근 사단장한테 부하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끄럽지 않습니까? 딱 이거예요. 소장님. 쪽팔리지 않습니까? 군인 사령관까지 하셨고 군인 정신 어디 갔습니까? 딱 이거예요. 윤석열이랑 똑같은 것 같아. 내가 안 했고 쟤네들이 잘못 알아들었다니까. 그렇죠. 내가 언제 책임의 피. 야, 내가 언제 도끼로 찍으랬어. 가서 인원만 확인하고 나오랬잖아. 그러니까 정말 저런 분들이 대통령이었고 대한민국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중요한
직책이 있었다는 게 참 부끄러워요. 한심하죠. 네. 이래가지고 임성근 사단장 주장대로 그때 이제 김정민 변호인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임성근 사단장 주장대로 만약에 기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시 원래 수사 서류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 그렇죠. 그게 그 박정훈 대령의 처음에 그쵸. 수사 보고서였는데 경찰에서 그다음에 수사하고 그래서 검찰에서 또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에서 좀 무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형식적인 지휘권을 얘기를 그쵸. 해서 그럴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병이 저렇게 됐으면 사실 임성근 사단장한테 제가 그 방송에도 얘기했어요. 자 법적인 책임은 차치하고 당신 사단장이지 않냐. 그럼 계속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본인이 이제 책임이 있다. 도의적인 그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이분이 너무 그렇게 나오셔서 사실 그런 일이 있을 때 보통은 법적인 책임과 별도로 제가 원래 사표도 썼었잖아요. 그렇죠. 도의적 책임이고 최상병한테 어쨌든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장군의 모습이죠. 그렇죠. 게다가 군대 조직이잖아요. 더군다나 해병대잖아요. 이게 무슨 찌질한 짓입니까, 진짜. 그래서 전 임 사단장은 군인이라 부를 가치도 없어요, 솔직히. 이게 설사 내가 안 했어도 사람들 앞에서 진짜 내 죄다 이렇게 하면 막상 수사 들어가잖아요. 해야 되죠. 무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요. 내 책임이라고 해야죠. 판사들이 그거 보고 당신 책임이네 이게 소위 말해서 도의적으로 말했는데 그렇죠. 유죄 이렇게 때리지 않아요. 어차피 사실관계 따져서 그럼요. 법정에서는 또 법정의 룰이 있거든요. 저분 아직도 군인이에요? 어제 예편했죠. 예편했어요? 네, 예편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임 사단장 이제 임성근이 처음 나타난 거 보고 더 깜짝 놀란 거는 한 며칠 전에 26일 날 아니 특검 찾아와서 면담해달라 했잖아요. 피의자가. 아니 지금 상당히 본인은 억울해. 진짜? 되게 억울해요. 자기는 잘못이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비번을 푸세요. 억울하니까. 어떻게 까먹? 한동훈이네. 어떻게 까먹? 그러게 까먹었다 그러고 그때 저도 방송에서 막 그걸 물어봤었는데 까먹었다 그러고 그리고 그 옛날에 쓰던 휴대폰인가요? 그렇죠. 지금은 쓰는 휴대폰이 아니고 옛날 쓰는 휴대폰. 공수처에 올해 작년에 공수처 조사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압색이 들어가니까 비번 안 풀고 준 거예요. 공수처 풀어달라고. 그걸 어떻게 까먹지? 어떻게 비번을? 그러니까 비번은 다 본인의 그렇죠. 과거의 경험상 그 남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나만의 그렇죠. 노하우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기 비번하는 거 한 두세 개 정도 가지고 사실은 돌려쓰잖아요. 비번은 군번 같아요. 우리 군번 뭐 군인 있을 때 외쳐봤지만 지금은 그렇죠. 우리는 외우지도 않고 기억을 일부러 하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군번 9576007481 바로 나오거든요. 아 대단하십니다. 91 9317 985 바로 나오거든요. 저도 7105 3681 이렇게. 네. 이게 우리 트라우마 아닙니까? 지금 어디 베트남 갔다 왔어요 우리? 이 군인들의 트라우마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창피해요. 정말 추하고 이게 뭐예요? 끝까지 추하다 임성근. PD님 제목 정말 잘 달아주셨어요. 진짜 추잡합니다. 제가 그래서 임성근은 어쨌든 휴대폰을 풀어라. 지금 이제 비번을. 처음에 최상병 관련돼서 당시에 지시냐 아니면 나는 조언이다 그냥 그죠. 선배 군인으로서 조언이었다 그 수중수색을 그렇죠. 지시했던 게 이거는 이제 최상병 사망의 책임이 누가 있느냐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구명로비 의혹. 그렇죠. 사실 이것도 크죠. 요거는 이종호 블랙펄. 이게 도이치모터스 그렇죠. 같이 조작했던 전주예요. 그렇죠. 삼부토건. 임성근 사단장 그때 제가 쭉 토론하면서 본 거는 본인은 이종호 씨를 전혀 모른다. 오늘도 모른다. 해병방에 그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송모 씨가 있습니다. 전직 경호처 직원. 이분과는 아주 친하대요. 그런데 본인은 이종호 씨를 모른다. 그렇게 일단 본인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그 소리 하는데 그래서 이 사건은 생각보다 제가 그 최상병 사건하고 김건희 특검은 어느 선에서 곧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종호 당연하죠. 그 이종호란 사람이 지금 최상병도 반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반쯤 발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소위 말해서 내란 특검 말고 김건희 특검하고 최상병 특검은 이렇게 교차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측의 영역이지만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응과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반응이 달라진 거는 결국에는 추측입니다. 김건희 씨가 여기에 경로를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건희였다. 그렇죠. 경로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일단 뭐 들어요. 그때도 저도 일단 단순 경로설, 단순 경로설. 단순히 있고. 네, 단순 경로설. 그러니까 23년 7월 31일 날 원래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이 자 이렇게 해서
사단장까지 해서 넣도록 하겠다. 이걸 원래 처음에 임성근 사단장에도 얘기합니다. 그렇죠. 과시시장님이 선배님 옷 벗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들어갑니다. 임성근 사단도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김기현 사령관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김기현 사령관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얘기해서 그래 대통령이 다 책임져라 그쵸. 이렇게 했으니 그렇게 가요. 근데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나중에 국방비서관 통해서 이제 안보실 쪽으로 갔겠죠. 가서 7월 31일에 제가 볼 땐 그때 보고가 된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제 문건으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경찰에 이첩을 누구누구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온 게 맞아요. 아니 이걸로 사단장까지 옷을 벗으면 누가 사단장 하려고 그래? 이렇게 경도를 한 거죠. 이래가지고 뭐 사단장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이런 걸로 처벌하면 그런 사후의 스토리를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거조차도. 네. 근데 그 다음에 사실은 서류를 그럼 빼라는 거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경면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김기현 사령관이 얘기했는데도 박정훈 대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집권남용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첩을 그대로 이첩을 해요. 그때 이제 2차 폭발이 있었을 것으로 그게 8월 2일인가 그런데 그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경로설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박정훈 바로 옷 벗겨 집단항명 수기로 쳐넣어버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로비설은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가 멋쟁이맨 단톡방에서 본인이 얘기했다. 그렇죠. 그거를 아마 이 양반이 임성근에게 직접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아까 송모 씨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로비 좀 해줬다. 네. VIP 때 내가 얘기할 테니 절대 먼저 옷 벗지 마라. 이게 8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8월 8일인가에. 그래서 그러면 이동호 말대로라면 사실은 VIP 이때는 VIP가 V1이 아니라 V0일 가능성이 높은데 진짜 V0죠. 네, 여기에 로비를 했지 않았겠냐. 요게 이제 로비설이죠. 확실합니다. 도이치모터스 한 23억 차익 먹으면 그 정도 해줘야 돼요. 그렇죠, 해줘야죠. 네, 23억을 먹었는데 뭐 23억 시원하게 뭐 한번 해야죠. 네. 아 근데 이 와중에 저희가 6만 명 달성했어요. 6만 명. 좀 빠르다.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입니다. 엄청 빠르다. 네. 갑자기? 저희가 5만 9천 뭐 몇 명이거든요. 근데 두 분 오신 다음에 오늘 확 늘어서. 시용산 혹시 안 오시는 분들 시용산도 좀 같이 해주세요. 거기 장성철 TV도 같이. 장성철 TV. 아니 지금 거의 7,000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요? 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드럼통 TV 그때. 그건 폭파. 그게 장성철 TV. 알겠습니다. 시용산 객장이 동접자가 10,000명인데. 그거 엄청나네요. 주 2회인데 10,000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6만 명이에요. 구독자가 9만 명이 안 돼요. 네, 저희 동접은 4,000명이에요. 엄청나죠. 저기 처음 왔을 때 400명이었거든요. 그죠. 아니 두 분 왔을 때는 한 1,000명 됐어요. 두 분은 원래 파워가 이정주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닙니다. 대단하다. 저희가 이래봬도 또 제작진들이랑 좀 실속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 구독자 6만 명밖에 안 되는데 동접은 4,000이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네, 거의 한 20%를 빨아먹고 있는. 대단하시다. 근데 구독자 20% 빠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네, 그렇죠. 근데 두 분이 왔을 때 제일 높고. 장소장님 팬들이 제가 보기엔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를 욕하는 팬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팬클럽 스트레스 장성철을 욕하면서 난 스트레스를 푼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알코올 당국님 10,000원. 슈퍼챗. 이정주 기자 실방에서 6만 좀 가자고 점점점. 오리 너구리 닮은 이정주. 오리 너구리? 아닌데 실물 보면 잘생겼어요. 아닙니다. 허우대도 아주 이렇게 멀쩡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리 너구리까지는 아니고 좀 너구리라고 해주시면 안 되나 그냥? 너구리는 이낙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관심 가져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좋아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오리 너구리도 뭐 닭발이든 다 좋습니다. 뭐 아무렇게나. 닭발은 좀 사람이 닭발하기 좀 무섭잖아요. 그럼 6만 명 달성 뭐 이벤트 같은 거 이벤트 한번 해야죠. 일단 아정당 광고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30초짜리 아정당.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기사 청소 카드까지 다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그 팀에서 먼저. 조만간 뭐 결과 1차 결과 나올 거래요. 네. 숫자니까 그거는. 네. 저희 6만 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그냥 화면으로 PPL이 되네요. 저렇게 사실 뭐 저 광고가 되게 비싸지 않아서 그냥 저렇게 하고 제가 읽진 않아요 아직은. 우리는 저런 거 이렇게 화면 준비된 게 없어서 우리가 다 입으로 하거든요. 그 입으로 하면 비싼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비싼 광고를. 장 소장님 이렇게 돌돌이도 하시고. 돌돌까지 해요?
아종당? 아종당을 아시나요? 네. 근데 장사님 머리 숱이 많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문제지 뭐. 네. 돌돌이 하다가 잘못하면 괜찮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저도 탈모라서. 저기 원형 탈모. 샴푸 제가 하나 선물해드릴게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숱이 많아가지고 뭐 샴푸 뭐 이렇게 그래도 평소에 관리해야 돼요. 샴푸. 네. 감사합니다. 샴푸 괜찮아요. 저는 뭐 약 먹은 지 오래됐어요. 진짜요? 탈모약. 네. 탈모 있어요? 그럼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지금 탈모가 약 좀 한 달만 안 먹어도 쭉 빠져요. 근데 확실히 기능성 샴푸 써야 돼요. 정말로. 그래요? 무조건. 기능성 샴푸 그 PPL 좀 가지고 오세요. 제가 한번 선전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선전할게요. 그냥 기능이 있으면. 저 그쪽이랑 연관이나 얘기해서 연락처를 몰라. 소비자 보호센터만 알아요. PPL 하실래요? 이렇게 미친놈이 아니야? 이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다른 특검은 한덕수, 안덕근, 유상임, 한덕수 총리, 전 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유상임 이제 과기부 장관 전 이 세 분들이 지금 오늘 특검 소환됐습니다. 차례대로. 조은석 특검 성격상 이거 일부러 오늘 좌락 부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상해놓고. 그리고 김건희 씨랑 그 한덕수는 출금. 다시 요청했죠. 요청해서 이제 박아놓고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토요일 날 지금 윤석열 나오기로 했어요. 좀 1, 20분 늦는 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진짜 그거 가지고 비판하지 말아요. 진짜 10시에 나가려고 했는데 1, 20분만 늦는 거는 대단한 결심이에요.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아니 근데 우리 보통 생활 리듬이 깨져요. 그래요? 늦잠 자니까? 바이오 리듬 깨진다고요 다. 원래 한 9시 반이야 9시 50분에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 양치만 하고 머리 감고 가야 되는데 지금 8시. 존중해 줘야 됩니까? 저는 뭐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활 습관이에요. 어쩌겠어요. 제가 예전에 근데 윤석열 진짜 윤석열 웃긴 게 저희 대선 때 있잖아요. 보통 정치인 아침 장사잖아요. 그렇죠.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 행사를 하는데 와 진짜 MBN인가? 그 행사에 늦었어. 아침 7시에 이제 7시 반인가 시작하는 거였어요. 다 기자들하고 다 집합해 있는데 그때 수행비서 이용 있죠. 이용훈이 와서 막 6시 반부터 막 달달달 매는 거야.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취재를 해야 되니까 남의 행사지만 왜 안 오시나 달달달달 하는데요. 윤석열 막 뭐라고 막 7시에 시작하는 7시 반인가 뭐 와 들어와서 자기 순번에 들어갔어요. 아슬아슬하게. 그때 제가 들은 말이 MBN 쪽에서 그 시장으로 뒤에서 이제 기자들 한 말이 내가 너 죽인다. 후보 때인데 너 진짜 내가 가만 우리 회장님하고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너 한번 두고 봐라 진짜. 도이치모터스 오늘부터 우리 탐사보도 갑니다. 이렇게 하더니 다행히 이제 덮었는데 약속 시간을 그렇게 그쵸. 정치인이 그러니까 뭐 검사일 땐 모르겠지만 또 중요한 수사 받는 거 이렇게 9시 좀 지켜. 저는 근데 그 윤석열의 생활 습관을 뻔히 아는 조은석 특검 쪽에서 억지로 계속 9시. 이것도 약간 군기 잡기, 약간 이 목에 힘 빼는 그 작업이라고 봐요. 너 9시로 나오기 힘들지? 밀어달라고 해. 좀 쪽팔리겠지? 그렇죠. 뭐 이런 게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저 특검 머리 좋아요. 왜냐면 이걸 6시에 나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저 특검이 오버하는 거거든. 그쵸. 아니 뭐 새벽 6시에 일반인들도 일어나기 솔직히 힘들잖아요. 근데 9시면 우리 초등학생들도 8시 50분까지 학교 갑니다. 통상. 근데 초등학생들보다 못한 초등학생도 9시까지 땡 하면 들어가야 돼요. 원래 저도 한참 필드 기자일 때 그랬는데 밤늦게까지 술을 먹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자할 때는 이제 국회 반장할 때는 여당 반장하고 뭐 국회 반장할 때는 제가 있던 데서 한 7시 반 40분 이때까지 출근을 했어요. 아침에 국회로. 엄청 빨리 하네 그래도. 그래요? 네. 보통 그때 공기가 좀 셌죠 사실은. 저도 7시 반까지 했었어요. 7시 반까지 그냥 반이 7시 밑에부터 보고가 쭉 올라가야 9시 그쵸. 반 회의에 쭉 보고가 전체 다 올라가니까. 맞아요. 그런데 사실 가끔 이제 밤늦게까지 술 약속 기자들이 있으면 그 시간 맞추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저는 별로 그 터치 안 했습니다. 저는 이게 술 먹는 것도 일이다. 근데 윤은 이제 개인 취향으로 그러면 생활 습관이 저렇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피의자에게 생활 습관까지 배려해 줘야 돼요? 검찰청법 8조와 11조에 의하면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검찰 그렇게 하면 형량 세게 나오잖아요. 조사 받아보셨잖아요. 저는 그냥
전화 오자마자 네 알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랬겠죠. 네. 근데 뭐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규정이 있지만은 이 혐의가 너무 중대하잖아요. 내란 수괴 아니겠습니까? 피의자 인권보다는 사건의 진실을 빨리 밝혀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고하는 그런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에 협조할 의무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좀 정신 좀 뭐 차려야 머리도 감아야 되고 보니까 뭐 기름 발라가지고 딱 빗질 쫙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해줘야죠. 뭐 9시 반 전에 나오면 전 괜찮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뭐 얼마나 지각한지 한번 보시죠. 네, 저희도 그날 다들 지금 TF 애들 뻗치기 들어가고. 아이고. 제가 그런 심리를 잘 알거든요. 9시 6분쯤 갈 겁니다. 약간. 왜냐하면 그 10분, 20분 늦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늦으면 쪽팔리니까 되게 일찍 가려고 할 거예요. 9시 전에 가려고 막 하는데 실패해요. 내기합시다. 9시 6분? 내기 한번 할까요? 9시 16분. 9시 16분. 나는 16분. 16분. 내기합시다. 저는 그럼 9시 26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가오가 있지. 6분이에요. 네. 가장 근접하게 맞히신 분은 제외하고 틀리신 분 2분이 우리 6만 명 달성 기념으로 당시 시청자분 2분을 선정해가지고 그렇죠. 커피 쿠폰 2장씩. 그렇죠. 다음 주 수요일에. 다음 주 수요일에. 고맙습니다. 제작진께서 2장씩. 저기 선정해 주시고요. 그 이긴 사람 빼고 나머지 2명이 그렇죠. 4잔. 그러니까 2잔. 우리가 졌으면 2잔. 그렇죠. 알겠습니다. PD님께서 골라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6분, 16분, 26분. 에이. 전직 대통령인데 그래도 내가 10분, 20분 정도 늦는다고 그랬는데 26분이면 30분 정도 늦는 거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불신을 해요? 제가 그런 거 좀 늦어서 하는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자고로. 금요일 저녁부터 윤석열 머릿속에 온통 이거 20분 너 이상 늦으면 쪽팔릴 텐데 빨리 자야 되는데 그럼 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잠이 또 안 와요. 그건 또 술 한잔 해야죠. 그래도 아침에 늦게 일어나. 누워있다가 에이씨 술 한잔 먹어야겠다. 그리고 한 잔 먹고 그러면 평소와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 엄청 서두르려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6분 봐요. 정말 근데 참 창피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어쨌든 12월 달까지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지금 출발할 때의 마음처럼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진실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딱 특검이 경찰 그 박창환 총경 통해서 수사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수사를 들어갔잖아요. 지난주 그 참 잘했다. 왜냐면 보통 그래도 예전에는 전직 대통령이라면 수사 책임자가 나와서 따로 방에서 티타임도 갖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일절 안 하고 특별한 조사실도 준비되지 않았다. 그냥 피의자 중 1인이다. 일단 기를 빼놔야 돼요. 지금 이 너무 뻣뻣해가지고 맞아요. 본인이 내란을 저질러 놓고도 본인 정치범인 양 하고 있잖아요. 그 특검 전략은 일단 이걸 허물어뜨려야 된다.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했던 거는 경찰을 엄청 무시하거든요. 너희들이 수사할 줄이나 알아? 맞아요. 그 옛날 경찰들이 옛날 검찰들이 경찰을 완전 무시해요. 그렇죠. 그때는 완전히 젊은 20대 중후반에 이제 막 고시 붙어서 연수원 갔다 온 검사가 영감님, 경찰서장도 그냥 막 날릴 때예요. 한 20-30년 전에 그럴 때니까 경찰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근데 그 총경한테 이거 내가 지금 초임할 때 내 지시받던 놈인데 내가 지금 얘한테 수사받고 있어? 이게 있는 거죠. 그걸 저는 특검이 전략적이라면 잘했다. 그렇죠. 긁은 거죠, 솔직히. 기를 빼야 된다. 그 기를 빼는 것에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한 2005년도에 2005년 서울중앙지검에 끌려갔었거든요. 중앙지검이요? 왜요? 하여튼 뭐 이제 연루돼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올해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같이 정말 저는 거의 30분 먼저 갔어요. 괜히 혼날까봐. 그랬더니 맨 위층에 VIP 조사실이 있더라고. 제가 그때 어쩜 뭐 보좌진 출신이니까 VIP에 방에 딱 가둬놓더니 6시간 동안 혼자 앉혀놔. 와 그래가지고 심리전 있죠. 근데 딱 앉아가지고 저 곧 조사로 오겠습니다. 그래도 그 6시간 또 안 와. 근데 곧 오겠지 하다가 6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의자를 3개 붙여가지고 누웠다? CCTV가 있나 봐. 바로 여기 누우면 어떡해요. 8시간 만에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진행하더라고. 그렇게 그냥 사람 심리를 막 무너뜨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처럼 핸드폰이라도 있었으면 안 들어오면 좀 늦나 보다 그러고 휴대폰 보고 뭐 쇼츠도 좀 보고 이럴 텐데 질망제도 그런 좀 것도 보고 없고 창문도 없었어. 가만히 앉아서 그렇죠.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여긴 어디? 그렇지. 아유 참.
별 경험을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씩 풀 건데 그 조은석 특검의 수사 감각이라는 책 아세요 혹시? 몰라요. 네, 그 비매품입니다. 비매품으로. 네, 제가 나중에 한번 뭐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그 노영희 변호사랑 해서 저희 법조 구용희 선배 덕분에 한 권 제가 스캔 떴습니다. 예, 그 선배가 이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예, 가져오셔가지고 스캔을 떠서 이게 지금 시사평론가 중에 읽은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예, 국내 유일입니다. 이제 방송에서 풀 수 있는 게 저밖에 없어요. 참고할 만한 게 있어요 이번 수사. 엄청나죠. 예를 들면 제가 하나만 소개시켜드릴까요? 네. 거기 뭐가 있냐면 이분이 제일 중시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 그러니까 수사도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그리고 가장 하지하의 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하지하가 윽박지르고 강압적으로 그 피의자를 몰아넣고 구속시키는 거. 그건 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 조금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근데 악랄하다. 네, 악랄. 때로는 거기 보면 병서를 탐독하는 거를 굉장히 자기 취미로 삼고 있거든요. 손자병법, 뭐 미생 유증, 사자성어 계속 나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법불악이 나올 때부터 왜 사자성어를 좋아하신다 싶었는데 이분이 그 매니아예요. 2019년 법무연수원 때 쓴 책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감명받았던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수사와 그 재치의 어떤 걸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 계곡에 불법 영업을 하던 사람도 있었나 봐요. 이재명 그 옛날 시장 때 그 불법 영업 이재명 지사 때 지사 때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남한산성 쪽인가 그걸 대대적으로 한번 수사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번 싹 쓸었어요. 싹 쓸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옆 계곡인가 어디서 갑자기 한 3주 후에 그걸 다 정리하고 이제 예를 들면 사람들 다 정리하고 뭐 철거한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수사 검사가. 예. 아니 매번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앞에 다 더미 쌓아놓고 당신들 불법한 거 다 철거해서 철근 다 쌓아놓고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라고 했는데 그 본인 그 부하 직원 중에 수사관이 있었거든요. 수사관 중에 한 명이 사진 찍기가 그 사진 중에 취미인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여기 말고 다른 계곡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 근데 그 사진 찍는 와중에 그 백숙집 아줌마가가 이 사람이 검찰 수사관인지는 안 거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야 큰일 났어. 우리도 철거돼. 해가지고 자진 철거를 한 거예요. 네, 자진 철거를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조은석 특검한테 쳐들어왔대. 그 철근 더미를 다 쌓아놓고 사진 찍어서 우리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벌금 좀 줄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조은석 특검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딱 직감적으로 느낀 거야. 우린 그 조사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거 지금 내 후배에 이렇게 해서 걸렸구나. 이거 순식간에 하고 딱 받으면서 그냥 바로 그랬대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싸게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에게 속내를 내비치지 말고 그랬을 때도 이 사람들이 자진 철거하면 또 아량을 베풀어주고 그럼 손 안 대고 코 푸는 이런 방식의 수사 그리고 사람의 마음 사서 순치시키는 이런 수사를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법무연수원 시절 얘기를 들었는데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위해서 너무 또 조은석 검사 칭송 찬양 그 책에 나오니까 이거 책이 아니고 제가 같이 있던 분에게 들었어요. 지역주민과 융화를 위해서 그 법무연수원에 농장을 만들었대요. 그 토끼 키우고 다 키우고. 농장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법무연수 와서 견학 프로그램 하면서 토끼도 보고 좀 친해야 되잖아요. 와서 저 닭도 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수사관들이 이제 그 잔 업무는 수사관들에게 다 간 거예요. 잔발이 토끼똥 치우고 소똥 치우고 이러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분이 불만이 좀 높았다는. 이건 갑질인데. 근데 어쨌든 지역 주민과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 썼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수사는 엄청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하죠. 저희 댓글 중에 이제 지난번에 저번보다 더 읽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지금 살라미로 풀고 있습니다. 3회독은 했는데 이 인덱스마다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풀고 있어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책은 직접 쓰신 거예요. 왜냐? 문법이 안 맞는 문장들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출판사가 교육을 받으면 비밀품이잖아요. 돈을 뱉어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쓴 거다. 그 말씀드리고 오늘 요거 하나만요. 심우정 총장 사퇴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검찰 인사가 났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를 조금 주도한 사람은 누구라고 보세요? 검찰 인사? 네, 봉욱 민정수석이라고 하는데 아니겠죠. 그 전에 다 짜놓지 않았을까? 근데 이걸 검찰의 모세혈관을 아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라고 보세요? 모르겠네요. 저는 봉욱 민정수석으로 추정이 돼요. 아, 봉수석. 네. 며칠 안 됐잖아.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 법무부 차관관 이진수 그 다음에 정진우죠 지금 중앙지검장. 그렇죠, 중앙지검장. 중앙지검 갔던 다 예전에 봉욱이 대검의 정책기획 과장일 때 대검 정책기획과가 기획통 중에서 최고 에이스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다 같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성상원 지금 검찰국장도 정책기획과 출신인데 연구관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봉욱 과장일 때 있지는 않았고 약간 거리가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딱 볼 때 스타일이 좀 맞는 사람들로 요직을 한 것 같아요. 라포가 좀 그때 인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봉욱이 좀 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듭니다. 네. 근데 이건 저는 그거 제가 이 물음표를 가진 이유가 하나 뭐냐면 민정수석과 대통령의 관계는 사실 거의 중마고 수준을 안 치거든요. 특히나 이런 개혁을 할 때는. 그러니까 노무현 때는 이호철 그리고 문재인. 예, 그리고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 때는 조국. 예, 그러니까 자신의 약간 허심탄회한 터널 정도로 오른팔이한 사람을 보통 안 쳐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봉욱은 그러면 술자리에서 사석에서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사이인가? 그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그랬으면은 첫 번째로 시켰겠지. 네. 그렇죠. 근데 레버리지를 두고 가면 이게 18기고 정성호 법무장관하고 이게 19기니까 누군가가 그 강한 끈을 연결하는 사람이 뭐 있어야 되지 않나? 내지는 친하다고 다 그러니까 사이가 가깝다고 검찰 개혁이 또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봉욱 수석은 과거에도 검찰총장 그 당시에 대검 차장이었죠. 그렇죠. 대검 차장일 때 윤석열 중앙지검장, 조은석 서울고검장일 때죠. 그때도 최후 사인에 올랐다가 그렇죠.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올랐던 건 사실은 봉욱과 윤석열이었어요. 근데 당시 이제 정치권에서도 봉욱이 사실 돼야 되는 자리인데 그리고 약간 민주당과는 코드도 좀 더 맞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또 원래 검찰 중에서도 엘리트 쪽이었고 왜냐면 뭐 연수원 1, 2등 하고 있었고 그 평판도 그렇죠.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그 이른바 그 당시 적폐청산 수사 그렇죠. 이런 것들을 워낙 이름을 날려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윤석열이 됐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에 얘기할 때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윤석열은 맞습니다 하고 봉욱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렇다 이렇게 딱 그렇죠. 봤는데 사실 윤석열 대충 얘기한 거죠. 그렇죠. 네, 한다고 한 거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속은 거예요. 네. 속은 거고. 근데 그건 변명이 안 돼요. 변명이 안 되죠. 한다고 하지 안 한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걸 검증하는 거는 군주의 역할이지. 당연히 부하는 그렇죠. 그 디폴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봉욱 당시 차장은 아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예를 들어 뭐 지금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막 얘기됐던 그런 방식은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어쨌든 민주당과의 뭐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연으로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문정 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이문정 이 동부지검장. 야 이게 제 검찰을 물어보니까 완전 파격 인사던데요. 그죠. 네, 한 단계, 두 단계 승진 인사죠. 네, 차장인데 보통 이 검사장으로 오면 이번에 양석조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도 남부에 있다가 수평 이동을 하거든요. 사실은 동남북서니까 동이 먼저인데 남부에 있다가 동부로 살짝 15도 정도 상향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초장에 동부지검장을 간다는 거는 위로 끌어올리면서 이제 우리 데스크로 보면 그 팀장 밑에 있는 평 기자를 끌어올리면서 바로 정치부나 사회부로 꽂아버린 거예요. 부장으로. 그렇죠. 정치부장을 바로 문체부장이 아니라. 제가 그냥 든 생각은 네. 여성 최초의 검찰총장을 만들려고 하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제2의 윤석열 코스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호락호락한 분은 좀 아니더라고요. 그쵸? 언론에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름은 많이 알고 있지만 뭐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만들려고 했더니 주려고 했더니 SNS 하지 마라, 언론 인터뷰 하지 마라. 싫어, 그럼 나 안 할래. 이렇게 자기 고집을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이렇게 무조건 정권 친화적이라기보다는 또 권력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하는 행동들이나 메시지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일종의 테스트 성격이 있다라고 그렇죠. 봐요. 네, 약간의 이문정 검사장에 대한 평가는 좀 극단적으로 나뉘죠.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실제 좋아요? 뭐 아니요, 그러니까 일로서 평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력에 수그리지 않고 특히 검찰 조직 내 상사의 고개를 숙이지 않고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런 건 정말 조직에 필요한 특히 검찰 조직에 필요한 특성이죠. 그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문정 검사장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데 부하 직원들이 좋아해요. 네. 그런데 그럼 과연 검사로서의 일을 하는 건 어떠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상당히 또 안 좋아요. 그럼 대체 일을 언제 하느냐도 있고 옛날에 이제 근무평가할 때 거기서도 물론 말씀하신 대로 상사한테 자꾸 개기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 뭐 주변 검사에서는 아니 자꾸 개기기만 하고 본인 일은 근데 왜 안 하냐 이런 평가도 있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을 중요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스타일로 봐서는 자 그럼 할 수 있는 거 해봐. 일을 보겠다. 저는 그런 테스트 성격이 좀 있지 않을까. 2단계 승진을 시켰지만 그러면 혹시 근데 일에 대해서는 어떨까? 그걸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의 하나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좀 기회를 주는 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래서 본인이 그걸 이겨내면은 한 단계 점핑할 수 있는 또 그런 선택권도 주는 거.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1분만 마지막 하나만 다룰게요. 나경원 원데 요거 1분만 우리 한번. 뒤엔 누가 나오는데? 예?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끝내요? 30분까지 해 그럼. 그러시고 이거 말 나온 김에 제가 오늘 또 나경원 얘기 많이 하고 싶어서. 아니야 얘기 아니 안 하고 싶어. 하도 좀 비판하고 다녔더니. 그래요? 전화 왔어요? 부담돼. 아니 전화는 저한테 못 하죠. 네, 저는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나는 무시하나? 기분 나쁜데 더 세게 비판해야 되나? 그래야 전화 오나? 저도 옛날엔 현직일 땐 전화 왔는데 전화 안 오더라고요. 근데 내놓은 사진 있어요? 사진? 재밌는 사진들만 있잖아요. 저 있죠. 저 인스타에서. 저게 지금 나경원과 함께하는 그 국회 캠핑. 아니 이 사진은 이건 차박도 아니고 국박 뭐 이렇게 말하던데 사람들이. 사진 구도 표정 입을 딱 벌리고 웃는 표정이 이게 여성중앙 7호로 여성중앙 7호로 7페이지 정도에 있는 브로마이드 사진이에요. 맞아요. 나경원 오선 중진 그녀가 사는 법 뭐 이런 거. 망중한 뒤에 백사장 있고 이런 거요. 아마 자막에는 제가 바빠서 휴가를 못 가서 로텐더홀에서 지내요. 이렇게 이제 서브가 제목이 딱 달리는 거죠. 엄청납니다. 지금 딱 여성중앙 7호로 해요. 또 잘 나왔어요. 피부도 좋고. 저것도 감안해서 준비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은 없습니다. 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또 소장님이 또 인사이트가 있으시잖아요. 그냥 마구잡이 비판 안 하시잖아요. 왜 잘못됐는지. 아니 그렇게 인사이트한 비판은 아니 지금 막 비판하려고 그냥 마구잡이 하시라고 그랬어요? 마구잡이 하세요 그러면. 그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던데 저 로텐다홀에서 저렇게 혼자 농성을 하시잖아요. 텐트 치고 혼자 계시겠어요? 그렇죠. 보좌진들도 보좌진이에요. 보좌진 있어요. 맞아. 커피 사오라면 커피 사오고 선풍기 배터리 떨어졌다 그러면 배터리 여성 의원이 저 로텐다홀에 혼자 있는 거 아무리 뭐 국회에 그 방원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보좌진들이 무조건 그렇죠. 2명은 시간 돌아가면서 계속 혹시 포지션이 이게 넓으시네요 시야가. 역시 해봤으니까. 무대 옛날에 해봤으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그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네요. 내일 한번 취재 한번 가셔가지고 보좌진들이 어떻게 옆에서 서포트 하는지 그것도 최근에 거기 대단히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보좌관이 그만뒀어. 제가 아는 형 같은데. 진짜요? 키 크죠? 키 큰지는 모르겠는데. 남자. 남자지. 요새 전화 안 받더라고요. 그랬구나. 못 견디고 나왔구나. 반대했겠지. 이러면 안 된다고. 저건 하지 말자. 하려면은 그렇죠. 광화문 광장. 그렇죠. 아니면 국회 잔디밭으로 가든지. 가시라. 그렇죠. 본관 2층에 딱 그 건물 밖에 있잖아요. 거기로 가든지. 그러니까 저런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캠핑 농성, 뭐 이렇게 바캉스 농성, 딱 프레임이 희화화돼 버리잖아요. 그러한 빌미를 안 줘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이 더 그걸 즐기는 거 아니냐. 선풍기 틀어놓고 김밥. 근데 약간 바보는 아닌데 왜 저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식과 생각의 수준이 우리랑 다르다니까.
우리는 저거는 좀 뭐 그 농성이 아니고 항의성 뭐 이런 거 아니다. 네. 저는 지금 뭐 그냥 캠핑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지만 저희는 그리 하지만 본인 생각은 이건 어마어마한 자기 희생인 거예요. 내가 지금 뭐 그렇죠. 용산의 땡땡 아파트에 사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길바닥에 잔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자기 희생과 뭐 결단 이런 걸 수밖에 없지. 내 생전에 내가 지금 김밥 먹을 사람이야? 내가 그 무슨 오뎅 김밥? 다 김밥 안 먹어. 근데 지금 여기 어쩔 수 여기서 평소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없잖아. 그게 있는 거죠. 와 이거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의 생각의 수준이 다른 거니까 저게 뭐예요? 민심과 괴리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왜 저런 민심과 괴리된 행동을 하겠어? 원래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지. 다른 목적이 뭐냐? 당권성. 김민석 임명 처리해라. 법사위원장 내놔라. 그거보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정권과 제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천만 농성 이 결단을 하고 있는 자기 희생적인 나 나경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당대표로 뽑아주세요. 이거지. 8월 전대에선 접니다. 그렇지. 이거 하고 있는 거네요. 난가. 나야. 큰일 난가병이 큰일 났네요.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럼 그게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는 또 얘기를 못하죠. 아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완전 다른 방송에서 폭주하셨더라고요. SBS. 네, 이제 못 참고 막 한마디 막 때리셨는데 되게 친해요 두 분. 엄청 친해요. 어마어마하게 친해요. 그래요? 근데 공개 방송에서 실망한 거지. 그만큼 이건 너무했다.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거냐, 비장한 거냐, 절실함이 있는 거냐, 이건 오히려 국민의힘과 보수파를 욕먹이는 거다. 분노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아무리 친해도 저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 방송에 김성태 의원 다음 차례도 나갔는데 그러면 이제 광고 나갈 동안 밖에서 같이 얘기하잖아요. 대기실에서. 성태야 이러면 안 된다. 밖에서 더 심했어요. 그래요? 제정신이야. 약속 더 심했습니다. 화가 난다 성태야. 아니 근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그때 당에서도 보면 2019년에 조국 사태 때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이현주 의원 삭발한 거. 네. 이현주, 박인숙 그리고 저기 동작이 김숙향 위원장이라고 여성분들이었어요. 삭발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라서 의원들이 요쯤 됐으면 정말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고 문재인의 사과를 받고 싶으면 원내대표가 한번 하겠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칼에 거절했죠. 저는 뭐 삭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제 왜 삭발해요. 그냥. 네. 근데 그 30일 김민석 후보자 왔을 때 얘기할 때 그 복장, 농성 중인 복장이 아니라 화려한 자켓. 제가 볼 때 어떤 분들 결혼식 저희 출판 기념회 갔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결혼식 접수대. 그 옆에 김민전 의원하고 이제 김미애 의원 있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두 분이 또 신스틸 했어. 사람 죽이는. 그 두 분도 완전 옷을 이 여름에 김미애 스카프 얼마나 에어컨이 빵빵하면 로텐도로 사실 시원하잖아요. 층고가 높아서. 그렇죠, 엄청 높죠. 거기 태권브이 나오는 거기 둥그런 집. 네, 시원해요. 시원해. 네, 그러니까 김미원도 스카프 하고 있는 거예요. 태권브이가 더위 약해가지고 시원하게 해 항상. 아무튼.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지금 농성하는 거야, 정말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죠. 네. 솔직히. 저는 이게 사소한 건데 농성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자기의 비장함, 절실함을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제가 과하게 비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계도 대단히 고급스러운 시계를 딱 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못 봤어. 역시 보는. 저는 몰라요. 뭔데요? 시계가. 까르띠에 차고 계시더라고요. 까르띠에 땡크. 그거 농성하시면서 4천 5천 하지 않아요? 아니 뭐 가격이 뭐 천차만별인데 한 500에서 뭐 4,000짜리 있는데 4,000, 5,000까지는 아닌 거 그래서 김건희하고 사이가 안 좋았구나. 근데 텐트 치면서 나는 이렇게 풍찬 노숙 정말 어렵게 난 투쟁하고 있는데 시계는 최고급 시계. 그 사진 보여줘 보세요. 그 선풍기 사진. 그 사진. 거기 보면 딱 시계 나와요. 본인 시계. 본인이 올린 거잖아요. 본인이 올린 거. 그러니까 그 시계 보라고 올린 건가요? 그럼? 그래서 내가 이게 맞나? 굉장히 명품 가진 사람들 그 김건희가 잘한 집 있거든요 옛날에. 아는 사람은 볼 거야. 그 아는 사람이 장 소장님이 본 거죠. 와 이거 진짜 알아보기 쉽지 않은데 그게 대단하십니다. 맞냐 이런 거죠. 저는 뭐 갤럭시 와치냐 아니냐 뭐 이렇게 그 정도밖에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JTB 손석희 사장님은 뭐 카시오 그 3만 원짜리 전자시계 차는 거 그것도 좀 추잡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거 까르띠에 시계죠. 저거는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보군요.
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사고 싶어가지고 맨날 면세점 가면은 돈 모으면 이거 하나 사야지. 그랬던 거 있지. 이거는 의도적인 건 아니겠죠, 설마? 그냥 계속 차고 있을 거니까 시계를 원래 차던 거니까. 그렇죠, 원래 차던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겠지만 저 사진이 나왔을 때는 뭐 역사 나 같으면 제곱이죠. 이러겠어 진짜. 그래서 이런 것도 비싼 거 다 떼시고. 그렇죠. 정말. 저거는 고자질이 잘못한 거예요. 옷도 저 이렇게 좀 체육복 같은 거, 좀 그런 거 입으시고 그래야 좀 절실함을 우리가 알 수 있지. 화려한 자켓, 까르띠에 시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님 이건 아니에요. 책 볼 걸 거기서 왜 봐요? 여름휴가죠, 여름휴가. 대통령의 뭐 여름 서적 있잖아요. 아무튼 창피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어쨌든 뭐 단일 대우로 청문회 수포이크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전당대회 둘째치고 나경원 의원은 이것 때문에 진짜 당에서 원성이 진짜 자자하더라고요. 저 이제 질문하는 기자 이렇게 출연료 모아가지고 까르띠에 시계 하나 사는 게 제 꿈입니다. 한 100년 정도 나오셔야 아니 100년은 아니고 뭐 1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1년 정도? 1년 정도 좀 싼 거 사시려고 생각해요. 저렴한 것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빨리 10만 달성해서 제가 통영 굴짬뽕 광고한 다음에 좀 굴짬뽕 맛있는데. 그 광고 많이 들어오면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장수장 까르띠에 할 때까지 출연만 시켜주시는 것도 감사하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어쨌든 윤석열이 구속 상태에서 저희가 방송을 맞을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할지 한번 보시죠. 다음 주 구속은 아닐 것 같아. 수요일이면. 그래요. 조금 더 봐야 돼. 그럼 우리 내기한 것만 확인하면 6분? 네. 16분. 6분, 16분, 26분. 윤석열은 과연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몇 시에 나올 것인가? 우리 성열이 어린이 아침에 몇 분에 끌 것인지 한번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